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가는 일은 초보자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분해, 포장, 짐 붙이기, 찾기, 조립까지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자전거를 특수 스포츠 화물로 취급합니다. 트렁크가 하나의 위탁 수화물인 것처럼 자전거도 위탁 수화물로 받아주는데 별도의 요금 없이 무료로 받는 곳도 있고 따로 요금을 받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공짜, 국내 저가항공은 2만 원의 추가 요금에다가 무게에 따른 요금도 따로 받습니다. 유럽 항공사들은 100불 이상 하기도 합니다. 규격과 무게 제한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박스는 동네 자전거 가게를 찾아가 이야기하면 대부분 공짜로 줍니다. 분해, 조립 연습은 필수입니다. 앞바퀴, 핸들, 안장, 페달을 알맞은 공구를 사용해서 두세 번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을 마치고 태그 붙이면 큰 짐 붙이는 곳을 찾아가 따로 붙여야 합니다. 찾을 때도 자전거 박스는 큰 짐, 오버사이즈 또는 엑스트라 사이즈 화물 나오는 별도의 창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회전 서시, 카이텐 서시야. 2만 원, 3만 원 하는 집도 가봤는데 차라리 우리 동네 그 살던데 내가 자주 다니는 데도 못해. 野菜定食は以上です。フィニッシュ。 우리는 숙소에서 6km 거리의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고 큐슈 라이딩의 첫 번째 코스를 시작합니다. 후쿠오카에서 겐카이조의 숙소까지 90km 정도 예상합니다. 일본의 도로는 폭이 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차선 폭이 3에서 3.5m인데 일본은 2.75에서 3.5입니다. 게다가 갓길도 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소형차가 대부분이지만 시골로 나가면 트럭도 심심찮게 다닙니다. 일본은 자전거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인구수의 반이 넘는 자전거 보유율을 자랑하고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최대 부품 제조사 시마노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어린이 전용 의자를 매단 마마차리가 다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도 위를 달립니다. 도로가 좁고 차들은 많으니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후타미가오라는 두 개의 바위가 있는 해안을 가리킵니다. 부부암이라고도 부르지요. 바위에 금줄을 치고 해변 쪽으로는 신사를 나타내는 문, 도리이를 세워두었습니다. 도리이는 신성한 장소인 신의 영역과 속세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보통은 붉은색인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하얀 문입니다. 가라스만 해변에 넓고 길게 펼쳐진 소나무 숲은 17세기에 방풍림으로 조성되었고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3대 송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길이 5km의 숲을 시원하게 달리면서 기분 좋은 삼림욕을 즐겨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얘를 지금 넣는 모이다 그죠? 이곳의 지명은 가라스시. 그런데 한자를 한국어로 읽으면 당진입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 당진시와 같은 이름입니다. 삼국시대에 당나라와 교역했던 항구인데 한반도와도 왕래가 활발했었다고 합니다. 백제 무령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인구수로 네 번째 큰 도시이고 토요타 자동차가 있는 나고야시에 있는 나고야성과 발음이 같습니다. 한자로는 다르게 표기하는데 저쪽은 아이치현 나고야성이고 이곳은 히젠 나고야성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의 출병기지이자 후방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도요토미의 명령으로 5달 만에 성을 짓고 한때는 이곳에 20만 명의 군인과 시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임진, 정유재란에서 폐하고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터를 일부 복원하고 박물관도 지었습니다. 언덕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25km 건너에 이키섬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대마도를 거쳐 부산까지 불과 200km 남짓입니다. 박물관에는 조선의 거북선과 일본의 안택선 모형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고 이순신 장군의 영정도 있습니다. 요타로는 어촌 민박집입니다. 어촌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이곳에서 잡은 해산물로 식사도 제공하죠. 우리는 근처 식당을 찾아갔는데 앞불싸 문을 닫았습니다. 그 힘든 오르막을 올라 찾아간 게 분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슈퍼에서 이것저것 챙겨와 숙소에서 무사히 마친 첫 라이딩을 축하합니다. 여행은 실수가 뜻하지 않은 파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거 맞잖아. 사가현 아리타는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아리타 생겐이라고 하는 도자기 가게가 양쪽에 즐비합니다. 큐슈 도자기 문화관도 35번 도로를 따라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이곳에 터를 잡아 일본 도자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들은 이즈미야마에서 고령토를 발견하고 일본 최초의 백자를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이제 저기 토리라고 저 문이 어디 토리. 다 있으면 토리.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은 진짜 앞에 이제 손 씻는 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딱딱 일본은 그들의 선두에 선 이삼평은 일본 도자기의 시조, 도자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를 모시는 스에야마 신사에 오르면 도자기로 만든 신사의 문, 도리이가 있습니다. 매년 5월에는 이삼평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도조제를 올립니다. 신사를 바라보고 왼쪽 산길을 올라가면 도조 이삼평이라 새긴 비석이 서 있습니다. お下がりください。まもなく列車が参ります。危ないですから黄色い線の内側へお下がりください。 둘째 날 라이딩을 아리타에서 마치고 우리는 기차를 타고 나가사키로 향합니다. 하이키역에서 환승의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지면 길 찾기도 어려워지고 위험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전조등과 후미등 같은 안전장비는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카사블랑카에 짐을 풀고 곧장 저녁 먹으러 갔는데 와, 기차 여행이랑 딱 어울리는 식당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글쎄, 신칸센 열차가 초밥을 슝 배달하더라고요. 맥주도 하실 분.
11시 2분에 멈춘 시계가 입구에서부터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고발하는 듯합니다. 인류 역사상 2개의 핵폭탄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터졌습니다. 하나는 우라늄, 또 하나는 플루토늄, 하나는 리틀보이, 다른 하나는 펜맨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흘 간격으로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직사하고 수십만 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나가사키에는 그날을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자료관과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일본은 비극을 기억하고 희생을 후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전쟁의 책임이나 반성, 가해 행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평화공원 길 건너편에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도 있는데 특이하게도 조금 거리를 두고 2개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 위령비, 또 하나는 조선인 위령비, 민단과 조총련이 따로 세운 것이지요. 펜맨은 반경 2.5km 내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 폭격 원점에 세워진 공원의 이름은 평화공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폭 투하 날짜를 아는지 물었더니 제대로 답하지 못한 비율이 무려 70%, 나가사키의 날짜를 맞춘 사람은 고작 26%였다고 합니다. 나가사키라는 지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우암동 189번지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부산 소재의 군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 제대하시고 외항선을 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태평양 건너 미국을 오가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미국 오레곤에서 보내준 엽서는 내가 처음 받아본 해외 편지였습니다. 아저씨가 들려주시는 외국 이야기가 신기하고 재미났지요. 아저씨는 김찬삼의 세계여행 책도 빌려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여행의 꿈이 싹 텄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아저씨가 귀국하는 길에 일본에서 레코드판을 사와서 들려주었습니다. 아저씨가 좋아하시는 노래라면서 자주 흥얼거렸습니다. 하도 들어서 마지막 후렴구는 뜻도 모르고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와 교모, 아메다따. 나가사키는 오늘도 비가 내렸네. 이 노래는 일본 엔카의 레전드라고 합니다. 1969년 우치야마다 히로시와 쿨5라는 팀의 데뷔곡으로 발표된 후 수많은 리메이크가 나왔고 천밀밀의 대만 가수 등려군이 불러서 중화권에서도 알려진 부르의 명곡이랍니다. 아저씨는 젊은 나이에 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딸 하나, 2 아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는지. 우리 가족이 정선이 아버지라 불렀던 아저씨, 그 선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은 과거의 아픔을 위로하는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나가사키에서 다음 숙박지인 구마모토까지는 기차와 페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철도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죠. 노선 파악도 쉽지 않고 요금도 비싼 편이지만 자전거 여행자에겐 꽤 친화적입니다. 원칙은 전용 가방에 완전 포장하는 것이지만 앞바퀴를 빼고 대강 포장만 해도 눈 감아주곤 하거든요. 어느 공대 출신입니까? 저는 지질학과.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는 자전거가 마법의 양탄자이지만 안장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 짐이 됩니다. 더군다나 분해하고 포장해서 기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요. 대합실에서 자전거를 분해 포장한 다음 플랫폼까지 계단을 힘들게 올라와 열차에 올랐습니다. 열차가 막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우리의 령도자, 길잡이, 가이드님이신 Y가 열차에서 뛰쳐나갑니다. 그가 내리자마자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들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졸지에
일본 땅에서 이산가족이 된 겁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고 자전거 세대를 다시 플랫폼에 내려놓고서야 통화를 했습니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대합실에다가 가방을 두고 온 것입니다. 나가사키역으로 되돌아가는 열차를 타고 가서 분실물 센터에서 배낭을 찾아온 Y와 합류했습니다. 다음 기차로 이시하야에서 환승을 하고 시마바라까지 가서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마바라항에서 페리에 올랐습니다. 배에 자전거를 싣는 건 기차보다 훨씬 편하더군요. 시마바라에서는 갈매기들이 환송을 해주었고 구마모토에서는 까마귀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정작 나가사키에선 구경도 못한 나가사키 짬뽕을 여기 구마모토에 와서야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 같이 즐겁게 힘차게 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아소산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수산 화이팅!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올라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전거 여행에서 어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덕들에게 유명한 서울과 전국 어필들이 있습니다. 어필의 난이도는 거리와 경사도, 표고차에 따라 구분됩니다. 남산은 1.9km, 6.6%의 표고차 113m이고 북악은 2.5km, 6.8%, 170m입니다. 남한산성은 7.1km, 4.5%, 421m, 유명한 문경세제의 이화령은 5km, 6%, 미시령은 7km, 8.3%, 표고 610m, 아이유 고개라고 부르는 암사동 어필은 800m, 5%의 획득고도 40m인데 선수들은 어필로 치지도 않지만 초보자들은 대부분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갑니다. 세계적인 사이클 로드레이스인 뚜르드 프랑스의 어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페드에즈는 21개의 헤어핀을 돌아서 스키장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오르막길이만 21km, 평균 경사도 7.4%, 표고차 1570m인 몽방투는 순간 경사도 20%를 넘나드는 급경사를 달려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곳 몽방투에서는 시합 도중 선수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번 큐슈라이딩의 본격적 어필에 접어듭니다. 이틀 동안 총거리 120km, 표고차 2506m를 올라야 합니다. 구마모토에서 아소산까지 가는 첫날은 하루 종일 60km, 1304m를 올라야 합니다. 이 고통스런 어필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필의 맛을 주장하는 자덕들은 평지는 졸려서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 중에도 그런 매저키스트 라이더가 있었습니다. 아소산은 한국의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큐슈의 라이딩 명소입니다. 활화산인 아소산을 둘러싼 밀크로드와 전망대들은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죠. 우리는 아소산 기슭의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한 오후, 저는 거의 탈진 상태라 혼자 캠핑장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필 중독자 Y와 K, 두 사람은 아소산 분화구를 향해 거침없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여행은 커다란 쉼표입니다.
의도한 정막과 고요 속에서 빛과 바람을 느낍니다. 나무와 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나간 시간들의 숨어있는 기쁨과 아픔을 천천히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쉼표가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붉은 석양마저 자취를 감춘 산등성이 하늘엔 하나둘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데도 기다리는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막한 산속, 전화통신도 되지 않는 상황, 기온도 급강하하면서 초조함이 공포로 바뀝니다. 혹시 불안한 예감이 밀려올 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전조등 불빛 2개가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분하고 관광을 마치고 아소시까지 내려가서 저녁에 먹을 바베큐를 자전거에 싣고 다시 산을 오르는 도중 어둠 속에서 그만 한 사람이 길을 잃었던 겁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지켜낸 바베큐 덕분에 우리 모두 배불리 먹고 야외 온천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오늘은 시로야마 전망소를 거쳐서 구주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주산은 규슈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1700m 정도 높이인데 우리나라 설악산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가을산이라 공기는 좋은데 조금 썰썰하네요. 전망이 아주 좋네요. 캐럴도 많이 내려오고 오토바이도 내려와요. 자전거 여행이라는 게 좀 느리기도 하지만 느린 만큼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힘도 들기는 하지만은 아이고 힘들어라. 해외 자전거 여행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자,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어필이 빡시네. 강정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고 즐겁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 좋네요.
세노모토 고원에 오르면 늦가을 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입니다. 이곳에 오는 길에 좀 특이한 공원이 있습니다. 센바츠루시카 공원은 학이나 사슴 같은 동물 모양으로 조경을 꾸민 공원입니다. 이런 걸 토피얼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미니어처로 만들면 분재가 됩니다. 여기서 2km쯤 북쪽으로 가면 관광버스들도 쉬어가는 꽤 큰 휴게소가 있습니다. 숙소까지는 이제 약 15km, 획득 고도 400m를 올라야 하는 큐슈라이딩의 마지막 어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휴게소를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불규칙해집니다.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정맥의 전형적인 증상, 산속에서 닥친 비상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 Y와 K 두 사람의 전공이 빛을 발합니다. 두 전직 외교관은 사량을 수배합니다. 두 사람의 눈부신 외교 활동 덕분에 예약해둔 리조트에서 트럭과 미니밴을 보내주었고 일행 모두는 무사히 숙소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과 등산을 별로 구별하지 않는 오르막 전문가 Y는 꼭대기인 야마나기 전망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 전에 공원에다가 깜빡 배낭을 두고 왔다며 번개처럼 다시 산을 내려갔다 왔는데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그건 역시 어필 연습을 위해 버린 짓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구주산 온천에서 푹 쉬고 다음 날은 40km의 시원한 다운힐을 달려 유후인에 도착했습니다. 늦가을 단풍과 햇살을 즐기는 수많은 인파를 뒤로하고 우리는 후쿠오카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 화이팅 안 하세요? 해야죠. 자, 오늘 또 힘차게 화이팅! 화이팅! 같이 좀 봅시다. 했잖아. 다시 한번. 안 맞잖아. 하나, 둘. 오늘 또 화이팅! 잠깐. 자, 오늘 또 힘찬 하면은 화이팅 하면 돼요. 오늘 또 힘찬 화이팅! 박자가 안 맞네, 안 맞아. 마지막 남은 하루, 시카노시마로 마무리 라이딩을 나갑니다. 후쿠오카의 만 건너편에 있는 시카노 섬은 방파제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어 자전거로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해양 리조트로 개발된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 1926년 8월 3일 시모노세키를 떠나 부산을 향하던 관부연락선 도쿠주마루가 스시마 앞바다를 통과하던 새벽 1등실의 손님 2명이 사라졌습니다.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진의 실종 사건은 언론들이 성급하게 동반자살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현해탄의 정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현해탄이 바로 이 현해탄입니다. 대한해협의 남쪽 큐슈 북서부 바다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침략의 통로였고 개항과 더불어 근대 문명이 밀려들어오는 통로이자 유학생들의 꿈을 실어 나르던 백길. 강점기에는 끌려간 사람들의 한이 맺힌 눈물바다. 아내와 자식들을 건너편에 두고 온 이중섭에게는 그리움의 캔버스, 타양살이의 서름과 좌절이 거칠게 너울거리던 바다였습니다. 현해탄이거나
겐카이나다이거나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같은 바다이겠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처럼 자전거 해외여행의 마무리는 출발할 때처럼 또다시 자전거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자전거 포장 박스를 찾아내기가 참 만만치 않지요. 특히 11월은 자전거 비수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후쿠오카 자전거 가게를 삽사시 뒤져서 기어코 박스 3인분을 찾아낸 외교관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먹고 마시는 것 말고도 여행의 빈칸을 채우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고 실수하고 길을 잃고 헤매거나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멋진 풍경을 보거나 우연히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맛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처음 맞이하는 빛나는 순간들마다 그 싱싱한 향기에 푹 빠져서 재미와 행복감을 느낍니다. 힘들고 피곤한 하루하루 거침없이 나아가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